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22년 3월 29일 아침 7시 30분 뉴저지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한 통의 긴박한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저희 아기가 숨을 쉬질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34살이던 한국계 미국인 유선민 씨였습니다. 그녀는 생후 3개월 된 쌍둥이 아이들 중 한 명인 엘리엇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해당 주소지로 향했고 아기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운 뒤 대학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뇌사 판정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뇌사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의사의 판단 아래 산소호흡기가 제거되면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기 엘리엇은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아이의 죽음 앞에 선민 씨와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여기서 잠깐 선민 씨 가족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선민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뉴욕 퀸즈에서 자라났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에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녀의 남편 윌리엄 차는 뉴욕시 빌딩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2019년 첫째 딸을 낳은 뒤에 3년 후에 이 쌍둥이 아이들까지 품에 안으며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이 엘리엇의 사망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준비하기도 전에 엄마 선민 씨가 경찰에 체포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병원 측에서 그녀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던 건데요.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 남아있던 외상의 흔적들을 근거로 이게 학대로 인한 사망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실제 부검 결과 엘리엇의 두개골에는 10cm에 달하는 골절이 있었고 또 내부에는 뇌출혈의 흔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갈비뼈, 팔, 다리에 다수의 골절 흔적도 남아 있었고요. 게다가 그중 일부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보였고 또 몇몇 부위는 이미 치유가 시작된 상태예요. 이 말은 골절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뼈가 부러지고 그게 아무는 와중에 또다시 골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후 3개월 된 아기에게 이런 상처가 발견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외부 압력, 학대가 의심가는 상황인 겁니다. 결정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엘리엇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바로 두개골 골절이었어요.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의 두개골이 부러질 일이 대체 뭐가 있겠냐고요. 경찰은 선민 씨가 그 아이 사망 전까지 혼자서 돌보고 있었고 또 함께 잠에 든 점과 또 부검 결과까지 이 모든 정황을 미뤄봐서 그녀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했을 거다 추측합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그녀를 1급 살인, 2급 가중폭행, 2급 아동복지 위협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동시에 또 다른 쌍둥이 아들과 3살 난 딸을 곧장 분리 조치했죠. 사망한 아이의 몸에 남은 이 흔적으로만 보면 선민 씨는 너무나 비정한 엄마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근데 또 이 선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또 좀 달라집니다. 사실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하던 시절부터 산모 건강에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의료진은 그녀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했을 정도였고 심지어 담당 의사는 임신 초기에 여러 번이나 선택적 유산을 하는 게 어떻겠냐 권고했다고 해요. 아이들로 인해서 엄마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여기에 선민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을 내 손으로 끊을 수는 없다라면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출산을 선택했어요. 다행히 쌍둥이 모두 무사히 출산을 했지만 엘리엇은 쌍둥이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 체중은 겨우 1.36kg이었어요. 게다가 선천성 질환으로 구루병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평균 신생아 몸무게가 3.2에서 3.4kg인 걸 생각하면 아이의 몸이 얼마나 작고 연약했는지 짐작이 되죠. 물론 쌍둥이는 혼자 태어나는 단태아보다는 보통 500g에서 1kg 정도 더 작게 태어나기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6kg이라는 엘리엇은 유난히 너무나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엘리엇이 겪고 있던 구루병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이 구루병은 주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뼈가 약해져서 변형이 오거나 쉽게 부러지는 특징이 있죠. 특히 체구가 작은 미숙아는 구루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또 그 증상도 더 심각하다고 해요. 두개골이 물러서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탁구공처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정도고 또 정수리에 있는 숨구멍, 그 천문도 늦게 다치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머리가 특히나 더 약하다고 해요. 심한 경우에는 늑골이나 관절이 쉽게 붓고 또 골절도 자주 생기고요. 아기 엘리엇은 이 구루병뿐만 아니라 뇌출혈, 자궁 내 성장 제한, 다발성 탈장까지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선천성 질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씨 측 주장은 이래요. 의사들이 학대의 흔적이라고 봤던 골절과 상흔들은 사실 선천적 질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부상이다. 그리고 엘리엇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도 함께 고려해서 다시 조사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두 자녀, 그러니까 3살 된 딸과 엘리엇의 쌍둥이 형제에게는 멍이나 골절 같은 학대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기의 죽음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불행한 사고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엄마 선민 씨가 집에 남아있는 다른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석이 필요하다고 보석을 요청했죠.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보석 신청은 기각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고 한들 처음엔 선민 씨와 가족들은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무죄라는 걸 믿었고 또 조금만 참으면 다시 아이들을 보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재판은 1년이 넘도록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그냥 미뤄지는 거예요. 사건은 정체된 상태로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갔죠. 결국 선민 씨의 가족과 지인 또 그리고 한인 사회들까지 다 나서서 그녀의 구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그냥 무조건 이 사람 죄가 없다 막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었고 재판은 받겠는데 적어도 그 전까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렇게 무려 3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걸 법원에 제출했어요. 여기서 서명자 중에는 선민 씨의 제자 에리카 양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선민 씨가 쌍둥이를 임신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 그동안 선생님이 멘토로서 자신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또 조언을 준 사려 깊은 사람이고 특히 가족들과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엘리엇을 위해서 본인 일을 전부 제쳐두고 최고의 전문의를 찾았을 정도로 그 무엇보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겼다며 선생님의 억울함을 호소했죠.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민 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아기들 모두 편안해 보였고 또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이 전부 느껴졌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통한 건지 마침내 2024년 3월 7일 선민 씨가 구금된 지 2년 만에 사전심리가 열립니다. 여기서 사전심리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모여서 재판 진행 방식이나 또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날 법정 밖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민 씨를 위해 집회를 열었고 법정 안에도 60여 명의 한인 방청객이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미국의 주요 방송사인 CBS와 한인 매체들까지 현장을 취재하러 왔을 정도였죠. 변호인은 검찰이 사망한 아기 엘리엇의 지병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부검 결과로만 피고를 학대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관련 자료들을 전부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재판조차 열리지 않는다며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죠. 제발 엄마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보석과 또 빠른 재판 진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신히 사전 심리가 시작됐음에도 재판 일정은 잡히지 못하고 그냥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라면서 또 이게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당연히 보석도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선민 씨는 또다시 수감된 상태로 기약 없는 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검찰이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로 형을 낮춰줄 테니 유죄를 인정하지 않겠냐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형량 협의, 플리바겐을 제안한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애초에 재판이 왜 이렇게까지 미뤄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몇몇 사람들은 검찰이 처음부터 플리바겐을 끌어내기 위해서 선민 씨가 지치길 기다린 거 아니냐라고 추측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녀 아이의 골절이 학대가 아니라 지병에서 비롯된 거라고 주장했잖아요. 하지만 검찰은 아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학대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바로 단정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그녀를 위해서 3만 명이 구명운동에 서명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만약 검찰이 내린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판단이 잘못됐고 선민 씨가 정말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쓴 거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어거지로 막 붙잡아 둔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플리바겐을 받아들여서 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 이 정도라도 인정된다면 검찰의 실수는 조금이나마 덮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피고가 자기 잘못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니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절대 이 형량 조정을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선민 씨는 이미 3년간 재판을 기다리면서 수감된 상태예요.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을 거의 만나지도 못했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 재판이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중형을 받을 건지 아니면 과실치사를 인정하고 그나마 낮은 형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갈 건지 이게 참 어려운 결정이죠. 선민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25년 6월 13일 마침내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검찰의 플리바겐을 받아들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요. 2급 과실치사로 죄가 확정된 거예요. 근데 이 2급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민 씨는 앞서 말했듯이 2022년 5월에 체포돼서 이미 3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반영하면 곧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현재 가석방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망한 아이 엘리엇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구루병을 앓았어요. 그로 인해서 뼈가 쉽게 부러지는 신체 조건이었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병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충격도 엘리엇에게는 큰 상처나 골절을 초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상처들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선민 씨나 가족들 모르게 발생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이 집에는 부부와 3살 난 딸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자주 방문하고 또 머물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나 실수로 엘리엇이 사망했다고 해도 누구에 의해 발생한 충격이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죠. 과연 선민 씨는 아기를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17년 7월 14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시골 마을 칼리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건 한 통의 제보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제보자는 동네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자신이 진료하던 10대 소녀가 아무도 몰래 출산을 했고 그 아기를 살해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시신을 집 뒷마당에 묻었다는 고백을 했다며 거기에 가서 확인을 좀 해달라는 신고를 했던 겁니다. 경찰은 곧장 의사가 말한 10대 소녀 집으로 향했고 집수색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실제로 신생아의 백골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제보 내용이 사실이 맞았던 거예요. 시신은 이미 완전히 부패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안으론 정확한 사인을 알아낼 수 없었죠. 그렇게 부검을 진행한 결과 아이를 태우려고 했던 흔적이 발견됩니다. 뼈에 그을음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백골 상태라고 했잖아요. 끝내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진 못했습니다. 뼈가 부러졌다거나 하는 외상이 남아있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아기가 살해됐을 거라고 확신했고 곧장 아이의 엄마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자 죽은 아기의 엄마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당시 18살이던 브룩 스카일러 리처드슨입니다. 고등학교 치어리더 팀으로 활동할 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그런 스카일러에겐 남모를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인 12살 때부터 식이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부터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컴플렉스를 가지게 됐다고 해요. 학교에 가면 예쁜 애들이 널렸는데 자기만 키도 작고 못생긴 것 같았거든요. 자기 외모가 정말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몸무게에 심각한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1g이라도 늘거나 조금이라도 뚱뚱해 보인다 싶으면 거의 아예 음식을 거부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기아 상태가 되면 오히려 살 더 찌는 거 아시죠? 식욕도 더 심해지고요. 스카일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은 굶고 굶다가 갑자기 폭식하고 또다시 굶고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몸무게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했죠.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 굳어져서 거식증과 신경성 식욕부진을 앓고 있었고 점점 더 심해지면서 아예 음식에 대한 PTSD와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치어리더 활동도 하고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점점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여성들은 이제 섭식장애를 앓거나 심각한 저체중이면 산부인과적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카일라도 산부인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기검진을 받던 2017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이날 진료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아니, 지금 자기가 임신 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8개월이래요. 아니, 잠깐만요. 근데 8개월이요? 그 정도면 사실 배도 많이 불렀을 거고 무엇보다 본인이 모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스카일러 입장에서는 모를만 했어요. 일단 요즘 치어리더 활동도 하고 막 건강해지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보자 싶어서 한동안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워낙 몸무게가 자주 변하다 보니까 배가 좀 나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애초에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지 않다 보니까 배가 막 많이 부르지도 않았었대요. 평소에 생리를 건너뛰는 일도 잦아서 스스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어쨌든 아기는 8개월째 크고 있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검사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제안했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모든 검사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의사는 걱정이 됐지만 환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는데 막 강제적으로 검사를 시킬 수 없었어요. 결국 다음에 내원해서 꼭 검사 받으라고 약속을 받은 후에 그녀를 보내줬습니다. 스카일러는 당연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두렵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생겼죠. 결국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프롬에 예정대로 참석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서 그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사실 임신 사실을 잊기 위해 노력한 거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병원에 다녀온 지 11일 만인 5월 7일, 스카일러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처음에는 이게 배탈이 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화장실로 가는데
순간 이게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변기에 앉자마자 무언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대책을 생각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아기가 나오게 돼요. 어떻게든 아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놓치고 말았고 그대로 아이는 변기에 빠지고 맙니다. 스카일러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곧바로 건져냈지만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가 아까부터 전혀 울질 않더라고요.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물론 원치 않는 임신이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제발 살아나길 바랬죠. 하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10대 소녀에게 이 상황은 너무 벅차고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는 숨을 안 쉬지 피는 나지 거기에 심각한 복통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선 이 상황을 너무나 피하고 싶었고 이 시신을 숨겨야 된다는 생각에 사망한 아이에게 에나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후 혹시라도 가족들이 보게 될까 급하게 뒷마당에 묻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식구들이 다 잠든 새벽에 다시 나와서 몰래 아기 묘지 위에 분홍색 꽃다발을 올려놓고 홀로 추모를 했다고 해요. 이 모든 사실을 다음 진료 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고 의사가 이를 신고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스카일러의 진술에 따르면 아이는 이미 사망한 채 출산했고 너무 당황해서 시신만 유기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경찰은 이걸 살인이라고 판단했고 그녀를 체포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온 스카일러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사산하냐 아니냐겠죠. 경찰은 스카일러에게 출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기가 누구를 닮았는지, 손이나 발을 꼼지락거리진 않았는지, 혹시 우는 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등 이 생사와 관련된 질문을 집중해서 계속 캐물었어요. 게다가 유해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혹시 증거인멸을 위해서 시신을 불태우려고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스카일러는 아기를 죽이지도 불태우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진실을 말해줘라 호소하는 경찰의 말에 끝내 자신이 아기를 죽인 것 같다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계속된 신문에 감정이 굉장히 복받친 상태였어요. 스카일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아기를 너무 세게 안은 것 같다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잘 기억나진 않지만 어쩌면 작은 울음소리가 들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탄 흔적에 대해서는 그저 추모해주고 싶은 마음에 라이터로 화장을 해준 거래요. 사실 이 말들은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었죠.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증언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스카일러가 그녀의 엄마에게 보낸 미심쩍은 문자들도 발견합니다. 프롬을 앞두고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보내면서 나 너무 충격받고 있어. 다시 멋지게 보이고 싶어. 이런 내가 너무 싫어. 라며 자신이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혐오스럽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출산 후에는 자신의 배 사진과 함께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면서 배가 홀쭉해졌다고 체중 관리를 더 잘해서 전보다 예뻐지겠다는 다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몇 주간 주기적으로 자신의 배를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녀가 아이를 원치 않았었고 출산 후에는 아기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슬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모든 자백과 정황을 근거로 검찰은 스카일러를 가중살인, 비자발적 과실치사, 사체 훼손, 증거인멸 및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스카일러가 뒤늦게라도 자신이 임신했다는 상황을 알았지만 대학 입학을 앞둔 상황에서 미혼모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아이를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증거로 신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에서 그녀가 아기를 정말로 원치 않았다, 겁이 나서 병원에 전화를 피했다라고 진술했다며 자신의 삶을 위해 아기를 없앨 방법을 계획하고 또 출산 후에 고의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아이를 화장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신을 진단하고 상담했던 의사는 스카일러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무척 당황해하면서 대학에 가야 해서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사실을 증언했고 이어 유해를 확인한 부검인은 아이의 뼈에 그을리고 불타는 적이 있었다며
아기가 살인적인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이 모든 증거와 증언은 스카일러를 끔찍한 살인범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두들 스카일러가 자신의 범행을 금방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살인이 명확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변호인의 의견은 이래요. 스카일러는 오랜 기간 섭식장애를 앓아왔고 평소 급격한 체중 변화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 전까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이를 가졌다는 건 모를 수 있었다고 쳐요. 하지만 스카일러가 실제로 아이를 살해한 거라면 어찌됐든 이건 살인이잖아요. 게다가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거의 자백과 다름없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녀가 신문 과정에서 경찰의 압박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스카일러는 식이장애와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호자와 부모님조차 없이 강압적인 환경에서 신문을 받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카일러의 정신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그녀의 정신적 성숙도는 12세에 머물러 있었고 의존성 성격장애도 있어서 더더욱 그녀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하게 의지하거나 또 보호받으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거죠. 변호인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찰이 자신들 생각과 맞지 않는 진실들은 모두 무시해버리면서 스카일러에게 본인들이 믿는 사실을 세뇌시킨 게 아니냐며 강하게 주장합니다. 알고 보니까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스카일러는 무려 17번이나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계속된 압박 질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카일러의 자백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배심원들이 경찰 수사와 검찰의 주장 자체를 불신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논란거리였던 스카일러가 아이의 시신을 불태웠냐 안 불태웠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은 라이터를 가지고 아이를 불태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어요. 라이터를 가지고 아이를 불태웠다고 한들 그 뼈까지 그을림이 남았다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충격적인 사실이 또 밝혀지는데요. 알고 보니까 애초에 아이 시신에 불타는 적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인 측에서 또 다른 법의학자에게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아이가 불탔다는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증언을 받아냅니다. 시신이 땅에 묻혀서 부패하는 과정에서 뼈의 형태에 변형이 오고 또 변색이 됐는데 이를 오인한 것 같다는 거죠. 심지어 시신에 그을림이 있었다는 소견을 냈던 그 첫 번째 부검의가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면서 여론은 완전 스카일러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법정 싸움은 계속돼요. 스카일러도 검찰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던 2019년 7월 검찰이 그녀에게 가중살인 혐의를 취하해 줄 테니 나머지 혐의를 인정하라고 플리바게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량 제한을 한 거죠. 아무래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그녀의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종신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가중살인 혐의가 빠지면 15년 정도의 형이 나올 수 있었어요. 가족들은 고민에 빠졌죠. 재판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기도 했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비교적 짧은 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스카일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끝내 검찰의 제안을 거부하게 돼요. 이제 최종 진술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변호인은 스카일러가 아기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뒤뜰마당에 묻어버린 그냥 잘못된 판단을 한 것뿐이라며 어린 소녀가 정상적이지 못한 심리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스카일러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죽은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바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겁이 나서 그러지 못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이기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켰다는 사실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게 돼요. 끝날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스카일러가 아기를 죽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주요 증거로 제시했던 자백조차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인식되자 그들의 주장은 모두 힘을 잃게 됩니다. 논란 끝에 심리가 끝나고 배심원들은 스카일러가 사생아가 아닌 신생아를 낳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이 비자발적 과실치사, 아동 방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고 아기 사체를 무단으로 매장한 사체 학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게 돼요. 이에 대해선 판사와 배심원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당시 담당 판사는 배심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형을 내릴 수 없지만 스카일러가 인간 생명에 대한 끔찍한 경시를 보여주었고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아기는 살아있을 것이라며 그녀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2019년 9월 12일 스카일러는 아기 시신 학대에 대한 혐의로 3년의 보호관찰령을 선고받게 됩니다. 재판 이후 스카일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사실 그녀는 꽤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요. 대학에 진학을 했고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법률 사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정신적 치료와 재활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리고 선고를 받은 지 10개월 만인 2020년 7월, 그녀의 보호관찰은 종료됐습니다. 과연 스카일러는 자신의 아기를 죽인 무정한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어린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저지른 것뿐이었을까요? 진실은 그녀만이 알겠죠. 하지만 스카일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만약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한 번이라도 검사를 받았다면 에나벨은 살아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늘에선 그녀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